영의정 대감께서 입궐하십니다. 내관의 외침에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의 품계를 탄 노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임금 바로 아래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죠. 경국대전에는 영의정의 역할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한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나라 전체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대감, 이번 인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세종의 물음에 영의정이 입을 열려는 순간 좌의정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소신이 적임자를 추천하오리다. 좋소, 그리하시오. 영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조선 500년 영의정이라는 직함은 화려했지만 그 실체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백관을 통솔한다던 그 자리가 때로는 이름뿐인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대감께서는 영의정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좌의정이 모든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옵니까? 젊은 관료의 질문에 시몬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들었사옵니다. 그건 이름뿐이네. 시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안 의정부 건물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이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영의정은 정일품 최고위직이었지만 실제 권한은 좌의정과 우의정에게 쏠려 있었던 겁니다. 조선 초기 제도는 명확했습니다. 좌의정은 이조와 호조를 관장했고 우의정은 병조와 형조를 담당했습니다. 인사권은 좌의정이, 군사권은 우의정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영의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사형수의 재심을 주재하고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무와는 거리가 먼 상징적인 역할에 가까웠던 셈이죠. 시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난달 형조 판서가 누가 되었는지 아나? 좌의정께서 추천하신 분으로 들었사옵니다. 그렇네. 병조 판서도 이조 판서도 모두 좌의정과 우의정이 정하네. 나는 그저 결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지. 젊은 관료는 당황했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던 거죠. 실제로 태종과 세종 초기의 영의정들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하륜, 유정현, 이원 같은 인물들도 영의정에 올랐지만 국정의 중심에서는 멀었습니다. 왕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통해 직접 정사를 처리했고 영의정은 명예로운 자문 역할에 그쳤던 거죠. 시몬은 자신이 영의정이 된 것이 영광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종의 장인이라는 지위 덕분에 이 자리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좌의정 황희가 모든 인사를 주도했고 우의정 맹사성이 군사와 형정을 장악했습니다. 시몬은 그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왕에게 형식적인 보고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물었습니다. 영의정, 요즘 민생이 어떠하오? 전하, 소신은 직접 백성을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좌의정께서 보고를 올리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대감은 무엇을 하시오? 시몬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영의정이 실권 없는 자리라는 것을.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고 왕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실무를 처리하고 영의정은 명예와 상징으로 존재하는 구조. 그것이 조선 초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시몬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회의에서 발언해도 좌의정이 다시 설명하고 왕은 좌의정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군사 문제에서도 외교 문제에서도 시몬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라는 직함만 가진 채 실제로는 구경꾼에 가까웠던 거죠. 대감, 이렇게 지내시는 것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젊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괴롭지. 하지만 이것이 제도라네.
왕께서 원하시는 것도 조정이 원하는 것도 이것이지. 나는 그저 자리를 지킬 뿐이네. 시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조선 초기 영의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제도는 좌의정과 우의정에게 실무를 맡기고 영의정은 상징적 수장으로만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왕권이 강한 시대에는 신하의 권력도 분산되어야 했고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그 분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곧 바뀌게 됩니다.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고 국정 운영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의정의 역할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시몬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그의 후임자에게는 전혀 다른 권력을 안겨주게 됩니다. 영의정, 조선 최고의 자리.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실무를 장악했고 영의정은 상징적 존재에 그쳤죠. 시몬의 고백처럼 이름뿐인 자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곧 바뀝니다. 세종의 선택이 영의정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거든요. 전하, 소신은 영의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시몬의 항변에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실권 없는 자리라는 것을.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감, 좌의정께서 인사를 맡고 우의정께서 군사를 맡는 것이 조종의 법도이지 않소?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소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몬의 불만이 이해되었지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하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거죠. 조선 초기 의정부 체제는 명확했습니다. 영의정은 명예직, 좌의정은 인사와 재정, 우의정은 군사와 형정. 이렇게 삼정승의 역할이 나뉘어 있었고 왕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통해 직접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이를 육조직계제라고 불렀는데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이 결재하는 방식이었죠. 황희가 좌의정으로 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황희는 2조 판서를 거쳐 좌의정이 되었고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신뢰했고 인사 문제에서는 거의 황희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병조 판서, 2조 판서, 호조 판서 같은 핵심 보직은 모두 황희가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졌던 거죠. 대감, 이번 2조 판서는 누가 적합하겠소? 신은 허조를 추천하옵니다. 그리하시오. 세종과 황희의 대화는 간결했습니다. 왕이 물으면 황희가 답했고 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영의정 시몬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황희가 인사를 결정하고 왕이 승인하는 구조. 영의정은 그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듣는 역할에 그쳤던 거죠. 우의정 맹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조와 형조를 관장하며 군사와 형정을 장악했습니다. 변방의 군사 배치, 무과 시험, 형벌의 집행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맹사성의 손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세종은 맹사성을 신뢰했고 군사 문제에서는 맹사성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우의정,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데 어찌 대비해야 하겠소? 신은 사군육진 지역에 군사를 증강하고 무기를 보급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리하시오. 이렇게 좌의정과 우의정이 실무를 장악하는 동안 영의정은 무엇을 했을까요?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중국 사신을 접견하고 사형수의 재심을 주재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실제 정사와는 거리가 먼 의례적인 역할이었던 거죠. 시몬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황희가 다시 설명하고 왕은 황희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좌의정이 실질적인 총리였고 영의정은 명예직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느 날 시몬은 황희에게 물었습니다. 좌의정, 나는 영의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황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나라의 원로로서 조정을 이끄시면 되옵니다. 원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인가?
황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몬의 불만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고 왕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의 이런 구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의 권력을 분산시켜 왕권을 공고히 했고 세종도 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영의정이 실권을 가지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좌의정과 우의정에게 실무를 분산시킨 거죠. 하지만 이 체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실권 없이 명예직으로만 존재하면 의정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이 각자의 영역만 관리하고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세종이 건강했을 때는 왕이 직접 조율했지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결국 영의정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실권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의 후임으로 황희가 영의정에 올랐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건강 악화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영의정의 역할도 바뀌게 된 겁니다. 좌의정이 인사권을, 우의정이 군사권을 쥐고 있었고 영의정은 명예직에 불과했습니다. 시몬의 항변이 이를 증명하죠. 하지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전하, 소신이 직접 결재하기에는 정사가 너무 많사옵니다. 세종의 고백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왕이 지쳤다는 것은 곧 나라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은 눈병과 당뇨로 고통받고 있었고 매일 쏟아지는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의정부에서 먼저 심의하고 중요한 사안만 과인에게 올리도록 하시오. 황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서사제라 함은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문서를 의정부에서 먼저 심의하고 삼정승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의정부가 올린 결과만 제가하시면 되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이는 왕권의 일부를 의정부에 넘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태종이 그토록 경계했던 신권의 강화. 하지만 세종은 더 이상 모든 정사를 직접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조소.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시오. 이 결정으로 조선의 권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육조직 계제에서 의정부 서사제로의 전환.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던 방식에서 의정부가 먼저 심의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는 영의정의 권한을 극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황희는 좌의정에서 영의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신뢰했고 국정 전반을 황희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영의정은 더 이상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총리가 된 거죠. 황희, 지금부터 대감이 나라를 이끄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황희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이제 진짜 권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육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문서는 의정부를 거쳐야 했고 의정부에서의 논의는 황희가 주도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도 황희의 의견을 따랐고 세종은 의정부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의 핵심은 서사권이었습니다. 서사란 문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 직접 서사했지만 이제는 의정부가 서사하게 된 거죠. 황희는 매일 아침 의정부에 나와 좌의정, 우의정과 함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조 판서 인선은 어찌할까? 신은 이 사람을 추천하옵니다. 병조 판서는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황희는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전에는 좌의정이 인사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영의정인 황희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군사, 재정, 외교, 형정 모든 분야에서 황희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종은 점점 더 황희에게 의지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왕은 정사를 황희에게 맡기고 자신은 학문과 제도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법전 편찬 같은 큰 프로젝트는 세종이 주도했지만 일상적인 행정은 황희가 처리했던 거죠. 전하,
이번 사형수 재심 결과를 보고하옵니다. 대감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오. 전하, 북방 군사 배치 계획을 올리옵니다. 의정부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오. 세종은 거의 모든 사안을 황희에게 맡겼습니다. 황희는 사실상 조선의 총리였고 영의정은 더 이상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영의정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인사, 군사, 재정, 외교, 형정 모든 분야에서 영의정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도 영의정의 지위를 받았고 육조 판서들도 영의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의정부의 최종 결정만 체가했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영의정이 주도했던 거죠. 황희는 이 권한을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인사에서는 공정함을 유지했고 군사에서는 실리를 추구했고 재정에서는 검약을 실천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신뢰했고 조정도 황희를 존경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백성들이 대감을 청렴한 재상이라 칭송하옵니다. 과찬이요. 나는 다만 내 직분을 다할 뿐이요. 황희의 겸손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실권을 쥐었지만 독단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에서의 논의는 항상 민주적이었고 황희는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 역사상 영의정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희라는 탁월한 인물과 세종의 신뢰,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만나 영의정의 황금기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황금기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왕권이 다시 강화되면서 영의정의 권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건강 악화, 그리고 황희의 영의정 취임,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면서 영의정은 진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서사권, 즉 문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영의정에게 넘어온 거죠. 저 사람이 조선의 재상이요? 명나라 사신이 황희를 보고 물었습니다. 통역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신은 감탄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황희 정승이로군. 과연 풍채가 남다르오. 황희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신은 황희를 보며 조선이라는 나라를 재평가했습니다. 영의정이 이 정도 인물이라면 조선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황희는 18년 동안 영의정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장수 영의정이었고 그 기간 동안 조선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세종은 황희에게 국정을 맡기고 자신은 문화와 과학에 집중했습니다. 이 분업이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거죠. 황희의 권한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인사권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육조 판서부터 지방 관찰사까지 모든 중요 보직은 황희의 추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종은 황희가 추천한 사람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고 조정은 황희의 인사를 신뢰했습니다. 대감, 이번 경상도 관찰사는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신은 정분을 추천하옵니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옵니다. 그리하시오. 세종과 황희의 대화는 간결했습니다. 왕이 물으면 황희가 답했고 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황희에 대한 세종의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군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군육진 개처, 변방 방어, 군사훈련 등 모든 군사 정책은 의정부에서 논의되었고 황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의정이 군사를 담당했지만 중요한 사안은 황희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의정 대감,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즉시 군사를 보내 토벌하고 변경 방어를 강화하시오. 황희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군사 문제에서도 황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았고 조정은 그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황희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호조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은 의정부에서 심의되었고 황희가 승인해야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대규모 프로젝트들,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구 제작, 법전 편찬, 에 필요한 예산도 황희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전하, 치국이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청하옵니다. 영의정께 말씀드려 승인받으시오.
세종조차도 예산 문제는 황희를 거쳐야 했습니다. 황희는 재정을 철저히 관리했고 낭비를 막았습니다. 백성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였기에 황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거죠. 외교 문제는 원래 영의정의 영역이었지만 황희는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 일본과의 무역, 여진족과의 협상 등 모든 외교 사안이 황희의 손을 거쳤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 황희가 직접 접견했고 일본 사신도 황희와 만나야 했습니다. 조선의 재상은 과연 현명하시오. 우리 황제께서도 칭찬하셨소. 명나라 사신의 말에 황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오. 조선은 작은 나라이지만 명나라를 섬기는 마음은 지극하오. 황희의 외교는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명나라에는 예를 갖추되 조선의 이익을 지켰고 일본과는 교역하되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여진족과는 협상하되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황희의 외교 노선은 세종의 지지를 받았고 조선은 국제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황희는 형정에서도 공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사형수의 재심을 직접 주재했고 억울한 판결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죄의 경중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했고 권력자의 청탁도 거절했습니다. 대감, 아무개 대신이 자신의 아들 사건을 봐달라고 청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시오. 누구라도 예외는 없소. 황희의 단호함에 조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황희의 철학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황희는 조선의 실질적인 총리였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신뢰했고 조정은 황희를 존경했고 백성은 황희를 칭송했습니다. 영의정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적은 조선 역사상 전무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세종의 신뢰, 그리고 황희의 능력이 만나 영의정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황희도 늙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더 이상 정사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후임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황희만큼 능력 있고 공정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대감, 이제 물러나 쉬셔야 하지 않겠소? 전하, 소신은 아직 일할 수 있사옵니다. 황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한 뒤에야 황희는 영의정에서 물러났습니다. 18년의 긴 여정이 끝난 거죠. 황희가 물러난 뒤 영의정의 권한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등극하면서 권력 구조가 다시 바뀌었고 영의정은 다시 명예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8년. 황희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의정이었습니다. 인사, 군사, 재정, 외교, 형정 모든 분야를 장악했죠. 명나라 사신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다. 세조의 선언에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의정 정인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대왕께서 시행하신 제도이옵니다. 이를 폐지하시면 과인이 직접 정사를 처리하겠다. 세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는 왕권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의정부가 강하면 왕권이 약해질 수 있었고 세조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육조직계제가 부활했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의정부는 더 이상 서사권을 가지지 못했고 영의정도 실권을 잃었습니다. 정인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황희 정승 시절의 막강한 권한을 기억하는 그로서는 이 변화가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고 조정은 세조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영의정, 지금부터 대감은 의례적인 업무만 담당하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정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의정이 다시 명예직으로 전락한 거죠. 인사는 이조에서, 군사는 병조에서, 재정은 호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정부는 그저 자문기구로 격화되었고
영의정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세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유정난으로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정당성이 약했습니다. 신하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반대 세력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가 강하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세조는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했고 육조직계제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2조 판서, 이번 인사 명단을 과인에게 직접 보고하시오. 예, 전하. 2조 판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세조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세조는 인사를 직접 결정했고 영의정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병조, 고조, 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정인지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세조가 물으면 답했지만 세조는 영의정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사후 보고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의정, 과인이 이렇게 결정했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인지는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영의정은 그저 동의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황희의 정승 시절의 막강한 권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집현전도 폐지했습니다. 학자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세조의 정치는 강압적이었고 신하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인지 이후의 영의정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영의정에 올랐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세조는 모든 것을 직접 결정했고 영의정은 왕의 결정을 전달하는 전령 역할에 그쳤습니다. 한명회, 대감은 나의 오랜 동지요. 하지만 국정은 과인이 직접 처리하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한명회는 세조의 측근이었지만 영의정으로서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신뢰했지만 권력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가 최우선이었던 거죠. 세조의 육조직계제 부활은 영의정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 하에서 누렸던 서사권은 사라졌고 영의정은 다시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종 시절 황희가 누렸던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조선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신권이 약화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최고의 자리였지만 실권은 없는 상징적 존재로 남았습니다. 세조 이후 예종, 성종, 연산군 시대에도 이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영의정의 황금기는 끝났습니다. 황희 정승의 18년은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시기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강한 시대에는 영의정도 무력했고 왕권이 약한 시대에는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시대와 왕과 정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던 거죠. 세조의 육조직계제 부활. 영의정은 다시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황희의 시대는 끝났고 왕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죠. 전하, 왜구가 남해안을 침입했다는 급보가 올라왔습니다. 비변사를 소집하라. 중종의 명령에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비변사. 원래는 변방방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였지만 점점 상설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대신 비변사가 국정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영의정 윤은보는 비변사 회의에 참석했지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비변사는 의정부 3정승뿐 아니라 6조 판서, 대간, 무신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 기구였습니다. 영의정은 그저 많은 참석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병조 판서, 남해안 방어 계획을 보고하시오. 병조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은 수군을 증강하고 성을 보수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옵니다. 좋소. 그리 진행하시오. 중종은 병조 판서의 보고를 듣고 즉시 결정했습니다. 영의정 윤은보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비변사 회의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판서들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비변사의 확대는 임진왜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고 비변사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정부는 너무 느렸고 영의정의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비변사는 군사, 외교, 재정까지 모든 분야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비변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하께 보고하옵니다. 영의정이 보고했지만 실제 결정은 비변사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그저 전달자 역할만 했습니다. 의정부의 서사권은 완전히 사라졌고 비변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기구가 되었던 거죠. 광해군 시대의 영의정 이덕형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덕형은 능력 있는 재상이었지만 비변사 체제 하에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비변사에서 이루어졌고 의정부는 형식적인 기구로 남았습니다. 대감, 의정부는 이제 무엇을 하는 곳이옵니까?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의례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실제 정사는 비변사에서 다루네. 이덕형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영의정이 명예직이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비변사가 국정의 중심이 되면서 좌의정과 우의정도 독자적인 권한을 잃었습니다. 삼정승 모두가 비변사의 일원으로 참여했지만 영의정이 특별히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조 판서들과 대관들도 비변사에서 발언권을 가졌고 때로는 판서들의 의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도 비변사 중심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이귀, 김류 같은 인물들이 영의정에 올랐지만 실권은 비변사에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같은 국난 상황에서는 비변사가 더욱 강화되었고 의정부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영의정 대감, 청나라와의 협상을 어찌 진행하시겠습니까?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소. 영의정조차도 비변사에 의존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거죠. 숙종 시대에는 당쟁이 격화되면서 영의정의 위상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서인, 남인, 노론, 소론으로 나뉜 정치 세력들이 영의정 자리를 두고 다투었지만 정작 그 자리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영의정은 당파의 대표 역할을 할 뿐 국정을 좌우하는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의정이 바뀌었소? 그렇소.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오. 조정 신하들의 대화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누가 되든 비변사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권력은 비변사에 있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직접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의정부와 영의정은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비변사도 왕권 강화 앞에서는 힘을 잃었고 결국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전하께서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그러하냐? 알겠소. 영의정은 왕의 결정을 사후에 통보받을 뿐이었습니다. 의정부도 비변사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하들은 따를 뿐이었습니다. 비변사 시대는 영의정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의정부 서사제가 폐지된 이후 영의정은 명예직으로 전락했는데 비변사의 등장으로 그나마 남은 상징적 권위마저 흔들렸습니다. 영의정은 최고의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가까웠던 거죠. 비변사의 등장. 의정부는 공동화되었고 영의정은 그저 많은 참석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실무 권한은 모두 비변사로 넘어갔죠. 기말로가 좌의정이 되었다고? 그렇소. 이제 조정이 더 어지러워질 것이오. 중종시대, 기말로는 좌의정으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이 아니라 좌의정이. 이것이 조선의 역설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영의정이었지만 실권은 좌의정이 쥐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기말로는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조 판서를 자신의 사람으로 앉히고 6조 판서들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습니다. 영의정 남고는 명목상 수장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기말로에게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 이번 인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오. 남고는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기말로의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종은 기말로를 신임했고 조정도 기말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좌의정이 영의정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좌의정은 이조를 관장했고 이조는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자가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영의정은 명예와 상징을 가졌지만 좌의정은 실제 권한을 가졌습니다. 기말로 이후에도 좌의정이 실세였던 경우는 많았습니다. 숙종 시대의 허적이 대표적입니다. 허적은 좌의정으로 남인을 이끌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 허적의 형 허목은 명망만 있었을 뿐 실권은 동생 허적에게 있었습니다. 허적이 모든 인사를 결정한다고 들었소. 그렇소. 영의정보다 좌의정이 더 강하오. 조정의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허적은 인사권을 무기로 남인 세력을 강화했고 서인을 견제했습니다. 숙종도 허적의 권력을 인정했고 조정은 허적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좌의정의 권력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좌의정은 이조와 호조를 관장했고 이는 인사와 재정을 의미했습니다. 인사권은 정치의 핵심이었고 재정권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었습니다. 좌의정이 이 두 가지를 쥐고 있었으니 영의정보다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우의정은 병조와 형조를 관장했지만 실제 군사권은 왕이 직접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정도 중요했지만 인사권만큼 직접적인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그리고 때로는 영의정보다도 강한 권력을 가졌던 거죠. 영조 시대의 홍봉안도 좌의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영조의 장인이라는 지위와 좌의정이라는 직책이 결합되면서 홍봉안은 사실상 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영의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홍봉안이 좌의정이면 누가 감히 거역하겠소? 영의정도 홍봉안의 눈치를 보지 않소? 조정 신하들의 수군거림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홍봉안은 인사를 장악했고 영조는 장인을 신임했고 조정은 홍봉안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조 시대에도 좌의정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채제공이 좌의정으로 있을 때 그는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아니라 좌의정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이런 현상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영의정은 최고의 자리였지만 상징적이었고 좌의정은 한 단계 아래였지만 실권을 가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영의정보다 좌의정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감, 영의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좌의정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가? 좌의정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좌의정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대화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의견보다 좌의정의 의견이 우선시되었던 거죠. 물론 모든 시대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영의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우도 있었고 우의정이 실세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좌의정이 영의정보다 실권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인사권이라는 핵심 권한을 좌의정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의정은 최고의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좌의정에게 권력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예와 상징은 영의정에게, 실권과 권한은 좌의정에게. 이것이 조선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영의정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기말로, 허적, 홍봉안, 좌의정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좌의정이 영의정보다 강했던 거죠. 최고의 자리는 명예였고 실권은 한 단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노신이 젊은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 들었사옵니다. 그것은 이름뿐이네. 실제로는 왕과 제도와 시대가 결정하지. 노신의 말은 조선 500년 영의정의 역사를 관통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화려했지만 그 실체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왕권이 강하면 영의정은 약했고
신권이 강하면 영의정이 힘을 가졌습니다. 제도가 의정부 서사제이면 영의정은 실권을 누렸고 육조직계제이면 명예직에 그쳤습니다. 황희의 정승의 18년은 예외적인 시기였습니다. 세종의 건강 악화와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그리고 황희의 탁월한 능력이 결합되어 영의정의 황금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하지만 세조의 육조직계제 부활로 그 황금기는 끝났고 영의정은 다시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비변사의 등장은 영의정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국정의 중심이 의정부에서 비변사로 옮겨가면서 영의정은 많은 참석자 중 한 명으로 전락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판서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고 영의정의 상징적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좌의정이 실세였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사권을 쥔 좌의정이 조정을 장악하고 영의정은 명목상 수장으로만 남았습니다. 기말로, 허저, 홍봉안 같은 좌의정들은 영의정보다 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조선 정치의 아이러니였던 거죠. 영의정의 권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왕권의 강약. 왕이 강하면 영의정은 약했고 왕이 약하면 영의정이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약해도 다른 세력, 외척, 환관, 당파 이 권력을 잡으면 영의정은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둘째, 정치 제도.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직계제냐에 따라 영의정의 권한이 결정되었습니다. 서사권을 가지면 영의정은 실권을 누렸고 서사권을 잃으면 명예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제도는 권력의 토대였던 거죠. 셋째, 인물과 신뢰. 황희처럼 능력 있고 왕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면 영의정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무력했습니다. 권력은 결국 사람과 관계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영의정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상징이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최고의 신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하지만 상징이 곧 권력은 아니네. 노신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영의정은 명예와 상징이었습니다. 정일품 최고위직이라는 화려한 직함과 1인자 만인지상이라는 수식어. 하지만 실제 권력은 왕과 제도와 시대가 결정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영의정은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때로는 실권을 가진 총리였고, 때로는 명예직에 불과했고, 때로는 좌의정에게 권력을 빼앗겼고, 때로는 비변사에 밀렸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흔들리는 유동적인 권력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직함이 곧 권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 인사권, 군사권, 재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제도가 권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직계제냐, 비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의정의 권한이 달라졌습니다. 제도는 권력의 틀이었고 그 틀 안에서 인물들이 움직였습니다. 셋째, 권력은 왕권과 신권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너무 강하면 신하는 무력했고 신권이 너무 강하면 왕권이 위협받았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이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고 영의정은 그 균형의 산물이었습니다. 넷째, 사람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희 같은 탁월한 인물이 있으면 영의정은 강했고 평범한 인물이면 영의정은 약했습니다. 세종 같은 현명한 왕이 있으면 권력 위임이 가능했고 세조 같은 강력한 왕이 있으면 권력 집중이 불가피했습니다. 제도는 틀이었지만 결국 그 틀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영의정은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네. 황희 정승처럼 시대와 제도와 인물이 맞아떨어지면 영의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네. 대부분의 영의정은 명예와 상징으로 만족해야 했지. 노신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의정이 권력을 가지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했습니다. 왕의 신뢰, 제도적 뒷받침, 개인의 능력, 정치 상황의 안정.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영의정은 실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영의정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 뒤에 숨은 실체, 명예와 실권의 괴리, 제도와 인물의 상호작용, 왕권과 신권의 긴장. 영의정의 역사는 곧 조선 정치사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권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만 보지 말고 실제 권한을 보아야 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누가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분산되고 집중되는지. 영의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권력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다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감의 말씀을 들으니 권력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네가 조정에 나가면 명심하게. 자리가 곧 권력은 아니네.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누구를 신뢰받느냐, 어떤 제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노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 500년의 영의정들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을 젊은 관료에게 전한 셈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계속될 거라 믿으며 영의정, 일인지하 만인지상. 하지만 실제로는 왕과 제도와 시대에 따라 권력이 결정되었습니다. 황희의 18년은 예외였고 대부분의 영의정은 명예직에 그쳤죠. 좌의정이 인사권으로 실권을 쥐었고 비변사가 국정을 장악했고 왕권이 강하면 영의정은 무력했습니다. 조선 50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직함이 곧 권력은 아니라는 것, 제도가 권력의 틀을 만든다는 것,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사람이 제도를 채운다는 것. 영의정의 역사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역설. 명예와 실권의 간극. 상징과 실체의 차이.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조선 500년 동안 보여준 진실입니다. 권력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다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했고 시대에 따라 권력 구조가 조정되었던 거죠. 영의정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권력이 무엇인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과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조선의 영의정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을 이해하려면 직함이 아니라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 제도와 인물과 시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